오늘 수업은 기말고사와 많은 관련성이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현대사회로 발전하면서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순으로 이제 거치면서 사회가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농업사회의 특징, 그리고 산업사회의 특징, 정보사회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그 각각의 사회의 특징적인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정보사회라고 보통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입장, 낙관론적으로 보는지 비관론적으로 보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사회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끝난 다음에 한 6문제 정도의 수업을 형성평가를 풀어보게 될 텐데요. 그 형성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수업하기 전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그 사진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이는 사진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한적한 시골 마을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죠. 그렇죠? 당연히 뭐 초가집도 있고요. 그리고 논농사도 짓고 강도 흐르는 거 보니까 굉장히 농촌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 중에 하나인 압구정동의 1960년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1960년대까지는 농촌에 불과했던, 지금의 강남이 농촌에 불과했던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은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둘러싸인 전형적인 도시의 모습으로 바뀐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격하게 변동을 하게 됐는데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면서 변화를 해왔는지 한번 학습지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농업사회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선생님 한 6가지의 기준으로 나눠서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산업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농업사회는 당연히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중에 1차 산업이 중심이 된 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과 수산업이 그 산업의 중심이 되는 사회가 농업사회고요. 그리고 농업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당연히 농업. 즉 농업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대, 그래서 땅의 가격,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정과 일터와의 결합 정도를 비교를 보통 하는데요. 농업사회는 가정 자체가 일터였죠. 왜냐하면 집 앞에 논이 있었고 그 논에서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정과 일터와의 결합 정도는 농업, 산업, 정보사회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플러스 3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생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급자족이죠. 그냥 집에서 해먹는 거죠. 그리고 뭐 옷도 만드니까 뭐 가내수공업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 방식을 운영을 했던 사회가 농업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 조직 같은 경우에는 가족 중심, 향촌 중심. 그러니까 가족 중심으로 하되 넓어봤자 동네 사람들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농업사회를 이제 경쟁에 대한 표현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요. 농업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를 이겨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냐면 농사를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의 표현 방식은 자연에 대한 경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지만 농사를 질 수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사진을 한 2가지만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재해를 이겨내지 못하게 된다면 배 같은 거를 수확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노동력을 통해서 자연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농업사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1960년대까지가 농업사회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2번째 그럼 산업사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를 산업사회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산업사회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장과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산업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산업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 산업사회의 중심은 제조업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운송업, 은행 등의 서비스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핵심은 제조업이고요. 제조업은 2차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산업사회는 2차 산업 중심의 사회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고요. 자, 산업사회에서 돈을 벌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공장을 만들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공장에 들일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산업사회의 부가가치의 원천은 자본과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정과 일터와의 결합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업사회 같은 경우에는 공장으로 출근을 하고요. 공장에서 일을 한 다음에 집으로 퇴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과 일터와의 결합 정도는 농업사회보다는 훨씬 더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정보사회보다도 낮기 때문에 가정과 일터와의 결합 정도를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생산 방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산업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요, 그냥 물건을 많이 찍어내는 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산업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찍어내는 족족 다 팔렸었거든요. 그래서 생산 방식은 굉장히 규격화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적은 품종을 많이 찍어내는 게 그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요. 소품종 대량 생산을 가장 잘 표현해낸 동영상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 잘 봤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도너츠 중에 하나의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쓰였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똑같은 제품을 정말 독일하게 규격화해서 계속 찍어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도너츠를 옮기는 거를 컨베이어 벨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품종 대량 생산의 굉장히 상징적인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산업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사회 조직. 산업사회에 이제 등장하게 된 대표적인 사회 조직인데요. 관료제라고 하는 게 산업사회에서 등장을 하게 돼요.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라미드형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를 받은 밑에 사람들은 그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는 전형적인 회사와 같은 관계, 그런 것들을 관료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관료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게 산업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찍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게 많이 찍어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 조직이 시작이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쟁에 대한 표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까 농업사회는 자연 재해를 이겨야 됐잖아요. 근데 산업사회 같은 경우에는 뭘 이겨야 되냐면 남의 기업, 남의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보다 더 많이 찍어내는 그런 것들을 경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그 기계들끼리의 경쟁, 그거를 제조된 자연에 대한 경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된 자연을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공장끼리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사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사회는 지금의 사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돈을 버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고민하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산업의 중심. 그러니까 절대 그 기계들이 없어지진 않죠. 그리고 공장들이 없어지진 않지만요. 그것보다는 부가가치의 원천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인간복지 서비스 산업, 실버 산업, 건강 산업, 그리고 전문 서비스업들, 그리고 AI 뭐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잖아요.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3차 산업이 되는 거고요. 3차 산업의 중심의 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정보 사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보 사회에 들어서면서의 부가가치의 원천은 뭐가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뭘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면요. 어플을 잘 만드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가가치의 원천을 획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가 정보사회에서는 부가가치의 원천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의 결합 정도. 당연히 농업사회보다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보사회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택근무 같은 것들이 다 가능해지면서요. 산업사회보다는 가정과 일터와의 결합 정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2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산업사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찍어내면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회였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간단한 물건들을 많이 찍어낸다고 팔리는 사회가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을 소량 생산을 해서 사람들의 니즈에 맞게 전달을 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의 사회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것도요. 배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서 올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탈규격화되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바꿔서 생산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사회가 정보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조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회조직에서는 관료제가 없어졌을까요? 당연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료제는 존재는 하긴 하지만 이 탈관료제가 조금 더 중심이 되는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관료제가 소멸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탈관료제가 추가된 사회다. 그래서 탈관료제 중심의 사회조직이 이루어지는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회사예요. 돈을 벌기 위한 회사긴 하지만 그 사장님과 사원과의 관계가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 정보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쟁에 대한 표현 방식 지식과 정보를 가진 누군가의 경쟁이냐면 사람들 사이의 경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의 특징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표현들을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정보사회를 보는 입장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사회에서는 분명히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이제 존재를 하겠죠. 장점과 단점들이 존재를 할 텐데, 정보사회의 장점을 좀 더 부각하는 관점은 낙관론적인 견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단점을 조금 더 부각하는 견해를 비관론적인 견해라고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눠서 낙관론적인 견해와 비관론적인 견해를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낙관론적인 견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제 사이버 공간이 확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 그리고 정권에 대한 그리고 권력에 대한 비판들을 할 통로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사회보건과를 통한 전자민주주의 그리고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되기 때문에 인권 확대라든지 평등 보장에 훨씬 더 유리한 점을 대중들이 차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낙관론적인 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특징은 쌍방향성이 될 텐데요. 이를 통해서 정부에 대한 시민의 감시,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낙관론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빈부격차가 완화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웬만하면 이제 네이버 같은 데 쳐보면 웬만한 정보는 다 공유되잖아요. 그리고 뭐 나무위키 같은 데 가도 정말 자세한 정보들이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빈부격차가 완화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동화를 통해서 여가가 증대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도 낙관론적인 견해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자 소비자 간의 관계에서 소비자 주체성이 높아지는 현상, 그래서 소비자의 힘이 세지는 현상으로 프로슈머의 등장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프로슈머라는 것은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적인 소비자를 프로슈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생산자들이 소비자의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프로슈머 활동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로는 이제 상품평 같은 것들이 있겠죠. 상품평에서 보면은 뭐 후기 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생산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상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그 기업에서 프로슈머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유명한 프로슈머들을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먼저 써보게 해보고 장단점을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단점을 보완해서 제품을 출시하는 것 같은, 그래서 소비자를 조금 더 신경 쓰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분명히 이런 것들은 장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자동화와 재택근무 현상들이 가능해지면서요. 소호 사업자가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소호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재택근무와 작은 사무실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그래서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의 약자로요. 소규모 사무실, 자택 사무실에서 개인 컴퓨터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소호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면서 사업하기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게 경제적인 측면의 장점으로 파악하고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사회적인 측면에서 시공간의 제약이 극복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거나, 그리고 뭐 가능성, 다양성 및 창의성을 중시하고, 그리고 쌍방향성, 익명성들이 만들어지면서요. 그 뭐가 올라가게 되냐면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기회가 증대된다는 게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낙관론자들의 견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비관론적인 견해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비관론적인 견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런 정보와 자동화로 인해서 국가에 의한 국민들이 통제되고 정보가 조작되는 게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다 가져가서 그거에 따라서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보 소유 및 통제의 갈등도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나라도 뭐 코로나19 현상에서 동선 공개하는 거에서도 개인정보 침해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구조적 실업이라는 실업이 증가를 하면서 실업자가 더 많이 양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비관론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간이 했던 일을 기계가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일을 하던 근로자들이 다 실업에 처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켜질 수 있다는 것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버거봇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계인데요.
1시간에 400개의 햄버거를 제작하는 버거봇을 만들게 된대요.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한 매장 전체가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구조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서빙을 하는 사람들 모두 다 실업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본 시점으로 드러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보 격차가 심해지면서 그 정보 격차가 소득 격차까지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낙관론적인 견해에서는 정보를 얻기가 쉬워지면서 오히려 빈부격차가 완화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비관론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돈이 되는 정보는 개개인들이 얻기 힘들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정말 돈이 되는 정보들은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뭐 권력자라든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만이 먼저 선점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뭐 이런 거 들어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 워렌 버핏이 1년에 한 번 그 점심 식사 예약을 잡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어, 사람들한테 이제 공고를 하게 되죠. 나랑 얼마에 먹을 것이냐. 근데 보통 한 25억에서 30억 정도의 그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상품이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과 26억을 내고 밥을 먹는 사람의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여러분 같으면 뭘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주식 뭐 투자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투자의 그 귀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투자하실 거예요?를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 거를 통해서 26억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소득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거, 우려점으로 나타내고 있는 게 비관론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정보가 모든 것들이 공유되면서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사무자동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대면적 저축의 비중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사회적 유대감이 약화되거나 인간 소외 현상들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사이버 범죄 굉장히 많죠. 악성 댓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자살률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질 문화가 양산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극히 뭐 이윤 추구를 위한 콘텐츠들이 제작이 되면서 저질 문화가 양산된다는 것은 비관론적인 견해에서 우려하는 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보사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비관론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우려했던 점들이 실제로 나타나잖아요. 그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정리하고 이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사회 문제점은 이제 가장 큰 거는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피상적인 인간관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주지 않는 인간관계들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급격한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서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거를 나타낸 가장 대표적인 표현을 하나만 소개를 할 텐데요. 이런 피상적인 인간관계, 웃고는 있지만 뒤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관계.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외로운 현상들, 그런 것들을 데이비드 리즈먼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표현했었냐면요, 고독한 군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주변에 사람은 많고 그리고 정말 붐비고 시끌시끌한데 굉장히 고독한 현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자살률도 많이 늘어나고 돈이 많아졌지만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게 이런 인간 소외 현상의 한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보 격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을 했었지만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이 되는 사회가 정보 사회잖아요. 근데 돈이 되는 정보는 소수의 사람들만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 불평등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불평등, 정치적인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정보 격차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요번에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관련된 문제들이 요즘 많이 터지고 있는데요. 21대 국회의원이 이제 300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이 21억 8천만 원이에요. 근데 국민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4.3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치 5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부동산을 통제한다. 그리고 주택 하나만 갖고 다 팔아라.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이런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고급 정보들을 우리보다는 먼저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산들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점이 이제 부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보의 유출, 잘못된 사용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국가 권력과 기업들이 솔직히 맘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회가 지금 사회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내는 사회학적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꼭 기억하시고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첫 번째 단어는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놉티콘은 중세 유럽의 감옥의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파놉티콘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중세에 남아있는 파놉티콘의 모습인데요. 요거는 감옥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수용자들이 지내는 공간이고요. 여기서 감시자가 한 명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요길로 강하게 쏴서요. 감시자가 감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답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시선의 비대칭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시자가 나를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을 파놉티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현대사회에도 적용이 됐다는 거죠. 어떤 걸까요? 당연히 현대사회의 파놉티콘은 CCTV인 겁니다. 어딜 가나 CCTV가 있죠. 하지만 그 CCTV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지 않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늘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불안감에 떨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현대사회의 이제 파놉티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빅브라더라고 하는 사회학적 개념이 있는데요. 빅브라더는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작가의 1984라고 하는 소설에 등장하는 절대자 같은 사람인데요. 이 절대자는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모두 다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자매체를 통해서 지금도 사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시로 뭐 민간인 사찰 문제 옛날에 많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빅브라더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놉티콘, 빅브라더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현대사회의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된 사회학적 개념이구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고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보 중독성,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거는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게 정보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우리가 비교를 했었고, 그리고 현재 정보사회를 보는 입장, 두 가지 입장,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는데요. 선생님 강조했던 부분들 정리 잘 해두시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문제 풀 때 거기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들 잘 정리를 해야 기말고사 때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6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여섯 문제 유형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 잘 들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사회는 각각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에 하나이다. 자, A사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직장인 갑은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로 회사의 업무를 본다. 인터넷을 통해 직장의 동료 및 협력업체와 협의하며 팀장 또는 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자, 그러면 A사회는 전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어떤 사회죠?
당연히 정보사회에 해당될 거고요. 자, B. 직장인들은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한다. 출근 후 업무 지시를 받아 하루 종일 컨베이어 벨트, 아까 설명했었죠. 실내 나오는 자동차에 타이어를 장착하는 일을 수행한다. 이거는 산업사회에 해당될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A사회는 B사회에 비해 면대면 접촉의 비중이 높다. 자, 면대면 접촉의 비중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면대면 접촉의 비중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비중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면대면 접촉은 어디가 가장 높을까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에. 당연히 농업사회죠. 여기는 뭐 전화도 없는 사회니까요. 그 다음은 산업사회, 그 다음은 정보사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A사회가 정보사회니까 1번은 틀린 표현이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자, A사회는 B사회에 비해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자본과 노동을 지식보다 중시한다. 자,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자본과 노동을 지식보다 중시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죠? 당연히 산업사회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3번 볼게요. B사회는 A사회에 비해 관료제 조직의 비중이 높다. 자, 관료제 조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거는 뭐였죠?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관료제 비중. 당연히 가장 높은 건 산업사회죠. 자, 그 다음 정보사회랑 농업사회 중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대로 관료제라는 건 언제 등장한 거냐면 산업사회에 등장했기 때문에 농업사회는 관료제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보사회도 관료제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B사회는 A사회에 비해 관료제 조직의 비중이 높다고 했으니까요.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볼게요. B사회는 A사회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 확대된다. 다품종 소량 생산은 어떤 거? 네, 정보사회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5번. A, B 사회 모두 가상 공간의 등장으로 인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공간 적재가 극복된다. 요거는 정보사회만의 특징이 되겠죠. 정보사회만의 특징.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표 하나 쳐두시고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는 가나를 적용하여 A씨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일단 A씨는 각각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는 1, 2, 3, 4, 5번의 A, B, C, D를 다 따로 구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주어진 조건 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가가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이면 그럼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가장 강한 사회는 어디였죠? 분리 정도가 가장 강한 사회는 산업사회였죠. 그럼 가장 약한 사회는 당연히 집 앞에서 일을 하는 농업사회고 정보사회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면 A는 C보다 관료제 조직의 비중이 높다. 자, 관료제 조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거는 산업사회가 되겠죠. 근데 A가 산업사회고 C가 정보사회니까 1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자, 각각 구성원의 비대면 접촉 정도이면 비대면 접촉 정도라는 거는 굳이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 가장 높은 건 뭐예요? 당연히 정보사회, 그 다음 산업사회, 농업사회가 될 텐데, 자, 가에서 가장 큰 거는 이게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산업사회, 그 다음이 농업사회가 될 텐데, C는 B보다 확대가족의 비중이 높다. 확대가족의 비중은 당연히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보다는 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확대가족에 대한 정의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제도라고 하는 단원을 배우게 될 때 그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3번 봅시다. 나가 구성원 간의 익명성 정도이면, 익명성 정도라는 건 뭐죠? 익명성. 그렇죠.
자기의 이름을 숨기고 말할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나로 내려가니까 가장 큰 거 당연히 정보사회가 될 거고, 그 다음이 산업사회, 그 다음이 농업사회가 되겠죠. 자, A는 B보다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높다. 당연히 정보사회가 높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렸고요. 4번 가가 사회변동 속도이면 그럼 당연히 사회변동 속도가 가장 큰 건 어디예요? 당연히 정보사회, 그 다음이 산업사회, 그 다음이 농업사회. 자, 근데 이렇게 됐다면 나는 사회 다원화 정도가 적절하대요. 다원화 정도는 다양한 정도죠. 다양한 게 가장 큰 건 당연히 정보사회일 거고요. 그 다음이 산업사회, 그 다음이 농업사회가 되겠죠. 다르니까 틀렸네요. 자, 5번 나가 직업의 동질성 정도이면, 자 그럼 나를 먼저 구해볼까요? 직업의 동질성 정도 가장 큰 거 뭐예요? 농업사회에서 다 멎어요. 농사 짓잖아요. 농업사회가 될 거고, 그 다음이 산업사회,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 그렇죠? 정보사회 너무 많죠. 자, 이면 가는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적절하다.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가장 큰 건 뭘까요? 가장 큰 거. 분권화 정도가 가장 센 거. 분권화 정도라는 게 일단 뭘까요? 나눠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권화 정도가 가장 큰 건 당연히 정보사회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작은 건 산업사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농업사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과 같이 A씨를 분류할 때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씨는 각각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에 하나이다. 자, 그럼 질문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자, 1차 산업 중심의 전통적인 사회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 라가 아니오, 예, 아니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리을, 미음,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가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가가 얘라면, 그럼 가가 얘면 1차 중심의 사회가 A란 얘기잖아요. 그럼 A 뭐죠? 농업사회네요. 그죠? 농업사회라면 가정과 일터와의 분리 정도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나타난다. 자, 가정과 일터와의 분리 정도가 가장 낮은 게 뭐였죠? 그렇죠? 이게 가장 낮았죠. 그러니까 B, C보다 당연히 가정과 일터와의 분리 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가정, 일터와의 분리 정도는 가장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A는 당연히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니은 한번 가볼게요. 다가 A라면은 C가 농업사회가 되겠죠. 자, 구성원 간의 비대면 접촉 정도는 A가 C보다 큰 걸로 나타난대요. 비대면 접촉 정도는 이게 가장 낮잖아요. 그렇죠? 비대면 접촉이 뭐라 그랬죠?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말하는 정도인데, 농업사회에서는 뭐 항상 얼굴을 대고만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틀렸고요. 디귿 볼게요. 자, 가가 얘, 라가 이거라면 전자생거래의 비중은 B보다 C로 나타난대요. 그러면 가가 얘니까, 그렇죠? A는 농업이 될 거고, 라에서 양방향 미디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사회래요. 그럼 B가 양방향 미디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곳이니까 이게 정보사회, 이게 농업사회.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얘가 얘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될 거고요. 자, 마지막. 자, 다가 얘면 뭐예요? 다가 얘. 그렇죠? 그럼 C가 농업이란 얘기죠. 얘라면 업무의 표준화 방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는가? 요 업무의 표준화 방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는가? 요거를 우리는 산업사회의 특징으로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가 뭐가 되는 거냐면 산업사회가 되는 거고, 이게 정보사회가 되는 거겠죠. 자, 기술의 발전 속도는 당연히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리얼도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P와 같이 A씨를 비교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씨는 각각 농업, 산업, 정보사회 중에 하나이다. 자, 그럼 요거는 그냥 ABC를 구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자, 표준화된 조직관리 방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는가? 자, 그럼 A는 당연히 산업사회가 되겠죠. 양방향 대중매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인가? 이거는 정보사회가 될 거고, 그럼 C는 자연스럽게 농업사회가 되겠네요. 자, 그럼 볼게요. 자, 1번. A는 B에 비해 전체 산업에서 지식 정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자, 1번은 정보사회의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2번. B는 C에 비해 면대면 접촉 비중이 높다. 면대면 접촉 비중은 당연히 C가 더 크죠. 3번. C는 A에 비해 가정과 일터와의 결합 정도가 높다. 그쵸? 답이 3번이 되겠죠. 4번. A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자,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는 B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B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자, 요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고. 5번. 자, 가에는 2차 산업 중심의 사회인가가 적절하다. 자, 2차 산업 중심의 사회는 A, 산업사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5번. 자, 표는 농업, 산업, 정보사회를 구분한 것이다. 가나다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여기서 가나다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가나다를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첫 번째, 가정과 일터와의 결합 정도. 자, 가장 큰 거 뭐라 그랬죠? 농업사회, 그쵸? 그 다음, 정보사회, 산업사회. 끝났네요, 벌써. 자, 그러면 바로 내려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자, 가에서는 나보다 양방향 의사소통 구조가 중시된다. 양방향 의사소통 구조가 중시되는 거는 정보사회죠.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 자, 가에서는 다보다 산업 구조가 고도화된다. 가에서는. 그렇죠. 답은 2번이 되는 건데, 여기서 산업 구조의 고도화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고도화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가장 높은 사회는 뭘까요? 당연히 정보사회. 그 다음이 산업사회, 그 다음이 농업사회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나에서는 다보다 면대면 접촉 가능성이 높다. 농업사회가 최고죠. 면대면은. 4번. 다에서는 가보다 합리주의적 생활 양식이 강조된다. 합리주의적 생활 양식이 가장 강조되는 거는요. 산업사회예요. 네, 이것도 틀렸고요. 자, 5번. 다에서는 나보다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사회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건 정보, 그 다음 산업, 그 다음 농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답은 2번. 자, 마지막 문제. 고생 많았어요. 자, 마지막 문제. 그림은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로 이행하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A, B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정보화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A가 쭉 올라가고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B는 쭉 내려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보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보사회에 다가가는 건데, 자, 그럼 A에는 정보사회의 특징을 고르면 되겠네요. 정보사회에서 가장 높은 거를 고르면 되는 거죠. 자, 한번 골라봅시다.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맞죠? 가장 높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세계 중에 제일 높죠. 그렇죠? 조직의 중앙 집권화 정도 요거는 산업사회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의 분리 수준 제일 높은 거는 요것도 산업사회. 그렇죠? 매체의 양방향의 소통 가능성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 2번, 5번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B는 그 필요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을 한번 볼 텐데, 지적 소유권의 보호 필요성은 정보사회로 올라서면서 가장 좋아지잖아요. 가장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 정도도 정보사회로 가면서
약관론적인 견해에서는 높아진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뭐 이거는 아예 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5번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필요성은 정보 사회로 갈수록 계속 떨어지죠. 이건 산업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이 좀 길었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오늘 수업에서 기말고사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복습하는 거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면 등교 계획했을 때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을 좀 해주세요.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